자, 이번 시간에는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오면은 이제 6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내부 통제에서는 8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는 무조건 뭐 한 문제 이상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마다 조금 강약을 조절하면 됩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도대체 이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떤 것을 내부 통제 기준에 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출제한다면은 그게 10가지가 넘는데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으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감사위원회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각 장마다 한 문제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장 내부 통제 제도. 통제가 뭐예요? 통제. 그러니까 지금 내부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 통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 통제는 이거는 예를 들면은 금융위원회가 뭐 한다든지 뭐 금융감독원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뭐 형사처벌 같은 것도 뭐 받을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회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요거는 뭔가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제 지금 뭡니까? 임직원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잘 지키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통제가 필요하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전적인 감시 제도로서 특히 우리가 이제 제일 포인트로 잡는 게 준법 감시인 제도를 우리가 이제 제일 포인트로 잡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회사가 다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거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준법 감시인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운다기보다는 혹시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성과 목적,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정보 목적,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3번에 준법 목적, 관련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만약에 적어주십시오. 영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수익하고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겠죠. 수익하고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파악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영업활동의 효율성이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영업 수익의 극대화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내부 통제의 법적 근거가 뭐냐.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내부 통제를 합니다. 이런 거는 외우자니 좀 너무 좀 심하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다음 중 내부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이렇게까지는 출제를 잘 안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3번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죠. 운용 주체가 있는데 이사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유지하는 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핵심어는 뭐예요? 최종적이라는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경영진의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양자 구별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건데 경영진의 경우에는 뭐 최종적 이런 말은 이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최종적 요거 말 한마디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하고 통제한다. 2번의 경영진 조직 내 각 업무 분야에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통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이게 경영진인지 이사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외운단 말이죠. 이런 거를. 그래서 하여튼 이사회 하나만이라도 좀 외우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여기는. 혹시 이제 지문 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는 항을 바꾸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 통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 이제 감사가 하는 역할을 영미식 위원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준법 감신. 제일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하죠.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4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사회 하나 정도 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내부 통제의 수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권한의 적절한 배분 및 제한을 통해서 내부 통제를 한다. 그 다음에 회사 자산 및 각종 기록의 접근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만 기록을 열람하고 뭐 정보에 접근하고 이렇게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직무 분리 및 직무 순환. 한 군데 오래 아무래도 머물게 하면은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뭡니까 순환 근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4번 정기적인 점검 및 테스트, 불시 점검 및 테스트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전 같은 거 만지니까 뭡니까 앞에서도 뭡니까 그 통제를 하고 뒤에서도 통제를 하고 다양한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내부 통제 기준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고 내부 통제 기준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2번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내부적으로 뭐 징계할 수도 있고 뭐 형사 고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게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임직원 내부 통제 준수 환경 마련 준법 서약서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화살표 해가지고 준법 감시 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준법 감시 부서 앞으로 제출. 요 자리에 무슨 이사회에 제출한다든지 무슨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요거 대표이사 아닙니다. 대표이사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2번 내부 통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요거는 인사상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상 혜택을 줄 수도 있죠. 다 혜택이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금전상 혜택은 가능한데 인사상 혜택은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다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내부 고발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가 이걸 내부 고발 제도, 내부자 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된다. 물론 여기 이제 고발했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뭐 좌천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여기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굉장히 지금 추상적이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험에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출제된다면 이런 거죠. 최종적인 거. 그 다음에 영업수익 극대화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거요. 뭐 요런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감사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조금 출제할 만하죠. 요거는 여기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요 이사회에 우리가 이제 위원회라는 걸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입니다.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감사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근데 이사들을 넣어서 요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이게 전부 이사들이 2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이사회 전체가 결정한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전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재결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게 감사위원회라는 거죠. 요거는 3명의 이사들로 구성이 돼요.
3명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요 3명, 요런 거 외우셔야 되죠. 요거는, 영미법에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죠. 자, 2절 감사위원회 제도 1번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다. 뭐 우리가 이제 옛날 IMF 같은데 뭐 보니까 우리나라 회계를 영 외국 사람들이 못 믿겠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분식 회계라든지 뭐 이런 거 불신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는 거죠. 2번 법적 근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에는 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고요. 자, 3번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1번에 자 법상 금융회사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의무사항이거든요. 2조 이상인데 우리 책에는 거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챙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100%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의 중복성이랄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일반 감사는 둘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안 두어도 되는데 우리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는 일반 감사를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 체제로 가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한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두면은 안 된다.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구성과 자격. 감사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이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내기 참 좋습니다.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는 이게 차별점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외우셔야 돼요. 감사위원 중에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 옛날에 IMF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외부 사회이사를 넣어가 감사 역할을 잘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감사 역할이 그 정도로 유명무실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반성인데 뭐 지금도 뭐 실효성이 그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이사를 우리가 어디서 선임합니까? 주주총회 보통결의에서 선임하거든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 있고 2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감사를 선임할 때는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다 의결권 행사 못합니다. 그 정도로 주식회사에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3%는 감사 선임할 때 이 사람이 주주총회 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나머지 2%는 이거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3%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2번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행사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출제할 수 있는데 하나는 3%를 알고 있느냐 요거 하나 출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자리에 초과분이 맞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사 못한다. 초과분 행사 금지죠. 근데 요 자리에 초과분 자리에 모든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러면 이거 틀립니다. 요 사람은 3%는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모든이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출제를 하니까 꼭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요거 이사 임기가 3년인 이사는 3자로 가요. 숫자도 3명은 돼야 되고요. 임기도 3년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초과만 못하면 되지.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는 법에 없어요. 여하튼 3년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본 내부 통제보다는 감사위원회는 그래도 출제할 만한 게 제법 있죠. 제법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준법감시인제도.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요. 요거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준법감시인이라는 애가 둘째 줄, 내부 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데, 자, 그 밑에 사전적, 상시적 통제 과정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는 뭐라고요? 이거 사후적인 제도죠.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하는 거, 요것만 갖고는 문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준법 감시인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상시적, 요 자리에 사후적, 상시적 이러면 틀립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법 감시의 법적 근거 해가지고 또 막 나오죠. 뭐 나오는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준법감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나 감사에게 보고할 수가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제 바로 직통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준법감시인 제도의 운영. 일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죠. 회사하고 이사 간에도 선관주의 의무죠. 위임 계약이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등 일정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일정한 업무에 대한 겸직이 금지가 되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2번 같은 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회사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준법 감시니 효율적인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된다. 뭐 이게 만약에 지문에 나오면 틀렸다고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 요거는 일단 도대체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의의가 뭐냐?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요거부터. 그럼 요게 있죠.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정답이 내부 통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점은 이게 뭐냐? 내부 통제 기준은 반드시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예요. 이거 회사가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련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에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아예 넣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준법감시인의 주요 직무. 그럼 준법감시인은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역시 1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외부 감시인 있죠. 외부 감시인 감사 활동 평가라고 적으시고, 요거는 내부 감사인의 기능이 됩니다. 요 외부 감시인이 감사를 잘하느냐 이거 있죠. 외부 감시인이. 요거는 내부 감사인의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다음 중 준법 감시인의 주요 직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요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X라고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내부 감사인의 역할이다. 요렇게 딱 해 놓으십시오. 그럼 준법 감시는 뭔가니까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지금 제가 저기 적은 내부 감사인은 경영진하고는 독립해가지고 독립된 제3자가 또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은 거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혹시 출제가 되면은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를 제가 여기 따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가능하죠. 금년 3월부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여기서 바로 또 출제가 가능한 게,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닌 것은, 그럼 첫 번째 예금성, 두 번째 투자성, 세 번째 보장성, 네 번째 대출성. 그러면 이걸 이제 정답으로
어떻게 내는 거니까 신용성 상품이다.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은행 FP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용성 상품이라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또 대부성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또 틀리게 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우리가 금년도 첫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유력합니다. 상품의 분류 방법. 신용성이나 대부성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가로 2번에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따른 분류 있죠.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 있고 자문업의 경우에는 9월부터 시행이 되죠. 어찌됐든 요거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는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투자권료 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신용카드 모집인. 여기에 뭐 예금 모집인 이런 제도는 없죠. 예금을 모집하는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의 경우에는 투자권료 대행인, 보험의 경우에는 여기 보험 뭐 중개사, 보험 설계사, 그다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모집인 이런 게 있지만 예금은 예금 모집인이 없다. 뭐 이런 거 정도 상식적으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일 위에 가보면은 기능별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요 자리에 기관별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기관별하고 이제 기능별 차이가 뭔가 하니까 기관별은 이 상품을 은행에서 구입했느냐, 보험회사에서 구입했느냐, 증권회사에서 구입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구입했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보험회사에서 구입했으면 보험법이 적용되고 은행에서 구입했으면 은행법이 적용되고 이렇게 법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들쭉날쭉할 거 아닙니까? 규제가. 그래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별 규제라 그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능별 규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 거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한 상품을 구매를 했다면 이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거를 기능별 규제 체계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다. 기관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영업행위의 일반 원칙, 영업행위 준수사항, 그 다음에 해석기준, 논점이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의무는 뭐 모든 법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그렇고 뭐 자기계약해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 요거는 뭔가 하니까 그 밑에도 나오는데 직접 판매업자가 있을 것이고 요거를 대리 판매하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대리 판매하는 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은 대리 판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직접 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이제 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추정,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도 왜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봅니까?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하니까 그렇죠. 의사의 과실을 입증 못하니까 우리가 의료사고는 판판이 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액의 추정이라는 말은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요건 사실을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금융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가 나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회사가 입증을 못하면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에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사용자 책임이 나오는데 그것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보험중개사 경우에는 지금도 금소법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대출 모집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 금소법에서는 인정이
인정이 되었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옛날부터 다 인정이 된 거예요. 투자권유 대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증권회사하고 투자권유 대행인이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니죠. 그래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서 사용자 책임을 다 인정했거든요. 이거는 금융소비자보호부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외우실 게 없고 보험중개사는 지금도 인정이 안 된다. 사용자 책임이.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대출 모집인은 이제는 바뀌었다. 인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죠. 6대 판매 원칙. 그 동그라미 1번 앞에 번호가 없는데 1번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이 설명 의무. 그 다음에 4번이 요게 이제 옛날에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인데 요거는요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 금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당권유 금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인. 그 다음에 이제 과장되는 거, 허위 과장 광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요거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6대 판매 원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요 1번, 2번, 3번 있죠. 요거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뭡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4번, 5번 있죠. 요거는 일반 금융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 금융 소비자도 해당이 돼요. 전문 금융 소비자는 그냥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 정보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금융 소비자는 그야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있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요거 세 가지는 일반 금융 요 자리에 전문이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죠. 요게 시험의 큰 포인트가 되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적정성의 원칙은 예금성 상품은 제외가 되죠. 빠집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 이런 것들은 네 가지 상품이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금성 상품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물론 적합성의 원칙은 예금성 상품은 수익 변동률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금성 상품에 한정은 되지만 어찌됐든 요거 네 가지 상품 다 인정이 돼요. 요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상품에 따라서 다 설명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적정성의 원칙은 요거는 좀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금성 상품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상품 판매할 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이 사람이 과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줘야 되고, 적정성의 원칙, 요거 두 가지는 사실은 요 1번하고 3번은 권유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요 적정성의 원칙은 상품 판매할 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출제 안 할 것 같은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불공정,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는 꺾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생각하시면 되고, 부당권유, 허위 과장 광고. 그 다음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가 이거 칠판에 왜 적었는 거니까 요거 두 가지 있죠. 1번, 2번. 요거는 과징금 제도가 없어요. 위반했다 하더라도. 요 3번, 4번, 5번, 6번 있죠. 요거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있어요. 요거 100분의 50이거든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기본세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과징금이라는 거는 그 경제사범에 국한해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이 사람이 받았을 때 빼앗는 겁니다. 그거를 과징금 제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 경우인데, 과태료는 요 1번, 2번 있죠. 요 경우에도 과태료 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도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요거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두 문제까지 출제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6대 판매 원칙 중에서 적합성의 원칙하고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제도는 없는데 과태료 제도는 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제도가 있다. 100분의 50까지 빼앗아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후구제 관련 제도,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조금 전에 강조드렸죠.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할 때 판매자가 위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는 설명 의무 위반이겠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 요구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가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 이거를 명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료 좀 보자 그러면은 열흘 이내에 회사는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뭐 열흘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 하여튼 거기 읽어보면은 소비자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 요구하는 게 이제는 가능해졌다. 이때 회사는 이게 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면은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거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소송 중지 제도하고 조정 이탈 제도도 이것도 의미가 큰 게 옛날에는 지금 한창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거를 소를 제기해 버립니다. 그럼 이때까지 조정한 건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려요.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악용하는 거죠, 이 제도를. 그래서 요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소 제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세 번째 소송 중지 제도. 분쟁 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라, 여기는 주로 당사자가 회사입니다. 은행이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법원은 해당 소송의 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예 소액 사건의 경우에 이게 이제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소 제기 자체가 금지돼요.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조정 이탈 금지입니다. 2천만 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분쟁 일반 소비자의 소액 분쟁, 즉 2천만 원 이하 사건은 분쟁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예 회사는 소 제기가 금지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청약 처리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언제까지냐? 이게 우리 책에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한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청약 처리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 계약 해지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5년이죠. 우리 책에는 5년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되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청약 처리권도 상품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대출성 상품이냐 투자성 상품이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판매 제한 명령권이라는 것도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니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면 아예 판매자에 대해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거를 판매 제한 명령권이라고 하죠. 우리 책에는 여기까지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게 많죠. 그러나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도로 해가지고 출제가 될 거니까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충분한. 이것도 제가 많이 한 거죠. 이거는 3천만 원이라든지 이거는 1억 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가 자세하게 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2문제 정도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문제는 그야말로 쉬운 문제 출제할 것이고, 한 문제는 그래도 조금 외울 만한 거 이런 거를 출제할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설명 의무 위반 시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 회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